안녕하세요. 전 머지않아 50의 나이를 앞둔 여자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동년배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힘들다고 한 요점은 매일같이 펼쳐지는 지난한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25의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던 소중한 내 아이와의 이별이었죠. 그리고 그 이별의 순간은 어느덧 2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나이에도 제 가슴 속에 생채기처럼 살아남아 있답니다. 지독히도 비가 오던 90년대 후반의 어느 날, 갑작스레 잡힌 출장에 남편은 전날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저와 남편은 2년 전 홀로 되신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직 생각도 없이 빈둥거리던 철없는 도련님까지요. 그렇게 평소와 같이 시어머님과 도련님의 식사를 준비해드린 후 한창 5개월이 넘어가던 뱃속의 아이와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지만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그날따라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님이셨죠. 아가, 어찌 몸은 안 무겁고 괜찮아? 네, 어머님. 그래도 우리 식식이가 돌아 누울 때도 어찌나 얌전히 돌아 눕는지 예쁜 딸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찾게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 뭐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그리고 어째 병원은 마음에 들어? 네, 어머님 아시는 지인분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여기 따뜻하게 차 한 잔 탔으니 마시고 푹 쉬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오려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내느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제가 갓 중학교를 들어가던 시절 당직 공장을 다니던 엄마가 과로로 사망하시고 난 이후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제게 어머님의 위로는 정말 너무도 따뜻했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여잔 더 간절하게 엄마의 품이 그리워진다는 속설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었나 봐요. 평소에 말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신 시어머님의 따스한 한마디가 그날은 어찌나 포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내어주신 차를 마시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전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건 병원이었지요. 아니 왜 제가 병원에... 어머, 얘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네. 어쩌니 너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뒹굴던 거 생각 안 나? 네 남편은 출장 갔지. 다행히 영철이가 근처에 있어서 너 둘러없고 새벽에 역까지 뛰어온 거야. 제가 밤새 아팠다고요?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투병을 하던 그때처럼요. 뭔가 싶어 천천히 이불을 들추어 아래를 내려보는데 제 아래를 둘러싼 천이 이미 제 기능을 다한 채로 검붉은 피에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 있던 우리 식식이의 몸짓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바로 전날 밤 함께했던 그 시간이 무색하게 식식이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절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식식이가 날 떠나게 된 건지, 그리고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남편 역시 어떻게 된 거냐 물었지만 전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의사의 말에 따르면 비록 흔치 않은 일이지만 유산의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고통의 기억을 잃는 산모들이 가끔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저였고요. 그러니 우선 안정을 취하고 회복하면 또다시 예쁜 아이가 찾아올 거라 제게 따스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중후하시던 의사 선생님의 선한 눈빛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전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빈 껍데기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지독히도 아끼던 무언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을 때의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님께선 처음엔 제 걱정도 해주시고 가끔 시장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다 주셨습니다. 물론 며칠 가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네 남편이랑 임신 준비는 하고 있냐?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애 하나 떠났다고 또 애 안 가질 거야?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몸 회복되면 또 애 가질 수 있다잖아. 하지만 어머님, 저 씩씩이 보낸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한 달이면 됐지. 우리 땐 애 낳고 바로 또 애 들어서 뭐했다. 여자가 하는 일이 뭐야?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그게 여자가 할 일 아냐? 그런데 집에서 쟁일 들어누워 있기만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아침에도 일찍 장 보고 왔고 또 어머님 약사로 약국도 다녀왔고. 시끄러워. 누가 그런 일 하래? 하여튼 니들 둘이 애부터 만들어. 알았어? 거기에 자기 엄마 말이라면 하늘처럼 떠받들던 제 남편의 재촉까지. 그렇게 전 머지않아 또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지요. 제 임신 소식을 접한 이후로 또다시 어머님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절 친엄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두 번째 아이와의 행복도 잠시, 2달도 채가지 않아 아이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의 유산을 겪은 저였기에 두 번째 역시 남들보다는 쉽게 유산이 된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께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몰려온 고통과 좌절에 힘겨워하고 있을 즈음 전 이제부터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제 이야기의 모든 주체인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량처럼 도박장이나 기웃거리고 술이나 마시던 드레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디서 만난 건지 너무도 참하게 생긴 여자를 한 명 집에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 데려와 살게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세한 건 알 거 없고. 엄마 그 아저씨 이름 뭐라 그랬지? 강 박사? 너 설마? 얘 애가 졌대. 뭐 어쩌겠어. 이왕 들어선 거 어서 산부인과부터 데려가야지. 어머 얘가 미쳤나? 붉게 홍조화된 채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동서의 앳된 얼굴이 떠오릅니다. 눈가엔 떨어질 듯 말 듯한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사역인즉슨 작게 손도부집을 하시는 동서 엄마의 가게에 도련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손님으로 찾아오던 어느 날 엄마는 몸이 안 좋아 일찍 들어가시고 동서만 남아 가게 마무리를 해야 했던 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련님은 무슨 생각에선지 갈 생각은 안 하고 술 달라며 계속 미적거리더랍니다. 단골이기도 했고 자신의 엄마와도 능청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던 손님이었기에 하는 수 없이 술을 가져다 줬는데 다짜고짜 술을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나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 그래. 딱 한 잔이잖아. 죄송해요. 엄마가 절대 손님이랑 술 마시지 말라고. 참나. 서당님도 그거 너무 빡빡하시네. 내일 일찍 출근한다 했나? 네, 사무장님 회의가 있어서. 그럼 딱 이거 한 잔만 해. 그럼 빨리 갈게. 자. 머뭇거리던 동서도 겉모습은 훤칠한 두련님이 그리 싫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게 건네받게 된 술잔을 몇 차례 주고받다 두루님과 동서는 뜻하지 않게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물론 두루님의 감압이 어느 정도 작용한 데 더해 몇 잔 마시지도 않은 술에 너무 빨리 취한 동서 역시 그런 두루님을 밀어내긴 힘들었었나 봐요. 물론 지금에서야 두루님의 행동이 잘못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2000년대 당시만 해도 심신미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그리 쉽게 인정을 받던 시기는 아니었죠. 아무리 피해를 호소한다 한들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던 세상이었으니까요. 더욱이 두루님의 말 외엔 거부의 정도를 파악할 방법도 없었고요. 어찌됐든 그날 밤 단 한 차례의 불정난이 하늘에 뜨셨는지 몰라도 동서는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를 알게 된 두루님 역시 동서를 꽤나 잘 대해주기 시작했고요. 결국 동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두루님의 아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두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순박한 동서를 다짜고짜 집에 데려와서는 결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거고요. 그리고 내 방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니까 이불이나 하나 더 사면 돼. 아니 그럼 쟤를 여기 데리고 들어와 살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돈이 있어 집이 있어. 형수. 얘 형수보다 7, 8살인가? 어쨌든 한참은 어리니까 형수 알아서 시켜봐요. 내가 지 엄마 가게에서 일한 짬바가 있어서 곧잘 할 거야.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능천스럽게 쏟아낸 그날 밤 두레님은 평소와 같이 화투판으로 기어들어갔죠. 처음 들어온 집에 모르는 사람들까지. 아마 동서는 그날 밤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침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국을 만들어 저는 도련님의 방에 찾아갔을 때 전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동서의 흐느낌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도련님 덕에 어쨌든 갑작스럽게 찾아온 동서와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생긴 그대로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제가 굳이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빠르게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끼시던 신조 딴지를 닦는 일과에서부터 청소며 빨래며 군소리 없이 뚝딱뚝딱 해내는 게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그뿐이 아니라 낮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친정엄마 가게까지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전 혀를 내둘렀습니다. 손수 두부를 만드시는 엄마를 위해 매일같이 콩을 씻고 결점이 난 콩을 고르고 물에 불리고 갈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는 또다시 집에 돌아와 저를 도와 저녁을 했고요. 정말 타고난 성실함은 인정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시어머님 역시 동서를 많이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루어드리지 못한 손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작용을 했겠지만요. 그렇게 동서의 배는 조금씩 불러갔고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 조금 색다른 일이라면 동서의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던 손두부 가게 가칭 손할매 두부집이 다른 지역에까지 맛좋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일이었죠. 그 소문에 일조한 건 다름 아닌 지역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마침 지역을 방문한 도지사가 손두부를 맛보고는 홀딱 반해버렸던 거죠. 지금이야 블로거다 유튜버다 홍보할 거리가 많지만 그 당시엔 유명인의 방문 하나로 엄청난 효과를 노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손두부집은 넘치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두부집에 붙게 된 인력은 뜻하지 않게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매일 술과 노름에 빠져 살던 남자가 선뜻 장모를 돕겠다고 나선 모양새에 어찌나 놀랐는지 자기도 이제 곧 아빠가 될 남자이다 보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싶었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한창 더웠던 여름날, 마침 저와 남편이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남편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부산에 위치한 한의원 하나가 아이를 붙여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안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난임 부부들의 대기줄 앞순을 받기 위해선 전날부터 부산으로 출발하자며 남편은 절 재촉했습니다.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또 부지불식간에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저와 남편은 부산으로 떠난 그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나와 간신히 줄에 서 있던 저에게 아침부터 뜻하지 않은 동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잠겨있던 동서의 목소리를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죠. 형님? 동서? 아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목소리는 왜 그렇고? 제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뭐? 무슨 소리야? 보이질 않는다는 게? 어젯밤만 해도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병원이고 내 아기가 보이질 않아요. 간호사의 호명도 못 들을 정도로 놀란 전 멍하니 핸드폰만 들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서가 집안일에 엄마 가기에 정신없던 와중에도 뱃속의 아기를 얼마나 아꼈는지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참 얄궂게도 아기를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달인 한약을 수중이 들고 다급히 서울로 올라온 전 방금 전 한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여성을 위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안고 토닥여주던 와중 전 동서를 통해 듣게 된 전날의 사연에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 전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도 유사한 일을 동서 역시 겪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집안일을 마치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다 빨리 자라는 시어머님의 재촉에 서둘러 잠이 들었던 동서. 하지만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고 도대체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것까지 저와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들어와 사는 두 여자가 똑같은 일을 겪어야 했는지 솔직히 그 당시엔 동서의 슬픔을 위로해주느라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게 된 동서가 어서 몸을 추스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두어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보다 훨씬 똑똑했던 동서가 제게 근처 카페에 함께 가자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님께서 절에 기도하러 가시는 날이시기에 저녁을 준비할 걱정도 없고 해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며 저 역시 흔쾌히 동서를 따라 나섰죠.
그리고 카페에 앉은 동서의 입에선 뜻하지 않은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혹시 시어머님이 애지중지하는 그 신주단지 있잖아요. 혹시 알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보고 싶어도 천으로 꽁꽁 싸매놔서 그럴 생각도 안 해봤지. 그런데 왜? 그럼 혹시 어머님이 가끔 우리한테 약국 가서 약 받아오라 시키시잖아요. 그 약이 무슨 약들인지 아세요? 글쎄, 그냥 어머님이 약국에 전화 넣으시니까 우린 그냥 받아만 오는 거지.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걸 묻는 건데? 형님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와 형님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된 건지? 이상하긴 했지만서도 삼신할미가 이 집엔 아이를 주기 싫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지 뭐. 이거 분명 이상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며 동서는 그 두어 달간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역시 처음엔 뱃속의 아이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어떻게든 슬픔을 이기려고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간 엄마의 손두부집에 마침 스님 한 분이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하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물론 말만 스님이지 조금은 땡중 같은 느낌의 막걸리까지 벌컥벌컥 마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왔다가 그 앞에 서 있던 동서를 보게 된 거고요. 아니 뭐 내를 그렇게 엮고 다니요.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네. 네? 아직 나오래가 아닌 걸 왜 어거지로 뺐어? 누구야? 너가 그랬어? 아니 스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으이그 네 얼굴 보니까 네가 한 짓거리는 아닌 것 같고 집안에 탐욕이 껴있네. 욕심이 가득가득 해가지고는 가서 전에 귀신신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악업 쌓지 말고 평생토록 잘못했다 기도하라고. 하긴 기도한다고 활짝 열린 지옥문을 닫을 수야 있겠냐마는. 그리고는 돌아서 가버린 스님을 동사가 쫓아갔지만 어느새 사라진 스님을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물론 땡중의 말 따위 흘려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동서는 스님의 말을 밤새도록 곱씹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형님인 제가 겪었던 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벌어진 두 개의 일이 분명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동서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해요. 혹시 형님, 어머님이 매달 한 번씩 기도하러 가신다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냥 절이라고만 알지 그 이상은 나도 잘... 아니요, 분명 절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당집이겠죠. 동서 설마 어머님을... 물론 제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오늘 깊이 있고 알아낼 거예요. 형님 도와주실 거죠? 전 뭔지도 모르고 동서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거렸답니다. 이미 동서는 곳곳에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꽤 많은 정보를 얻어둔 상태였죠. 그리고 마침 기도하러 가신다며 어머님께서 집을 비운 그날 밤, 저와 동서는 몰래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의 행동엔 주저함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던 하얀색의 신주단지를 거칠게 잡아 꺼내고선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죠.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신주단지. 그대로 얼어버린 제 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 동서는 부서진 신주단지 안에서 튀어나온 물건을 잡아 들었습니다. 그건 오색실에 꽁꽁 쌓여있던 부적과 함께 두루님의 이름 이영출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쌓여있던 이름 하나, 이정훈. 그 이름은 제 남편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무서워 죽겠어. 걱정 마세요. 어차피 깨진 신주단지랑 똑같이 생긴 도자기 하나 구해왔으니까요. 그럼 이것들은 다 뭐야? 이정훈은 또 뭐고? 제가 알아낸 바론 이정훈이란 이름, 바로 자신의 손자 이름이에요. 손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있지도 않은 손자 이름을 벌써 지었다고? 그리고 이 부적은 내 남편 이영철이 잘되게 하기 위한 부적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절대 첫 손주로 딸이 나와선 안 돼요. 분명히 부적을 탈 거란 이유를 달았겠죠. 그렇기에 첫 손주는 반드시 아들이 나와야 하고 이정훈이란 이름을 받아야만 자신의 아들 이영철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설마... 어머님의 약을 제조하던 약국, 그리고 산부인과까지 모두 어머님의 지인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받아내는 것도, 그리고 행여나 딸을 가졌을 시 아이를 지을 수 있는 의사까지도 어머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부여잡고 서 있던 그 순간이었죠.
예상치도 못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신 어머님과 도련님, 그리고 바닥에 깨진 신주단지를 보고 하얗게 질리신 어머님과 자신의 인생을 이 여자가 망쳤다며 분노의 찬성으로 동서를 쉴 새 없이 때리던 도련님,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다급히 뛰어나와 떨리는 손으로 야근하던 남편을 부르던 저까지 그날 밤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그렇게 존중하던 어머님과 동생에 대한 분노에 단호히 인연을 끊겠다 선언하고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달에 한 번씩 기도를 드리러 간다고 하던 곳은 정말로 절이 아닌 무량집이었으며 이젠 딸이 아닌 이상 다시는 아들을 갖기 어려운 첫째 놈은 성공하기 글렀고 이젠 둘째 놈을 기대해보잔 말에 어머님은 이영출의 부적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의 언질에 따라 둘째 며느리마저 딸을 가졌다는 말에 행여나 부정이라도 탈까 또다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으셨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무리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 한들 어떻게 뱃속의 아이마저, 그것도 아이 엄마들에게 수면제까지 먹여가면서까지 잔악한 짓을 벌였는지 도무지 인간 같지 않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럼에도 다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며 당당하시던 어머님의 고함과 자기가 성공하는 게 부러워서 그런 거냐며 소리쳐대는 도련님까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악인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어머님이고 동생이기에 차마 경찰에 신고까지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년 전 저와 남편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 집을 불이 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제공되던 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는 비록 넉넉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희와 달리 그날 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련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동서. 하지만 그깟 신주단지를 부셨다는 죄 하나로 정말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친자엄마가 있는 집으로 우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천천벽력 같은 소식은 머지않아 동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가게를 넘겼다고? 누구한테? 이영철 그 사람한테? 나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사위가 경영이 어쩌고 무슨 전문가라는 분을 데려와서는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자고 하더니 그래서 뭐를 줬는데 그 사람한테 뭐를 줬냐고. 그냥 달라는 대로 가게 운영이랑 지분이 어쩌고 그럼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편하게 쉬라고. 평생 두부만 만들어 온 내가 뭘 알겠니. 그냥 도장 찍으라는데 찍었지. 엄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럼 어떡해. 그럼 엄마 혹시 엄마가 만드는 두부 비법 그것도 그 사람한테 알려줬어? 서희가 하도 옆에서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 그게 다 엄마 거 훔쳐가려고 그렇게 착한 척 성실한 척 엄마 앞에서 연기했던 거라고 그놈이. 우린 그냥 멍하니 다 뺏기게 생긴 거야 지금. 서희가 이 가게 크게 키워서 나랑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야 서희도 이제 가족인데 니들 잘 되면 좋겠다 싶고 했던 거지. 이럴 줄 내가 알았겠니? 알았어. 어차피 내가 똑바로 돌려놓을 테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는 동서는 곧바로 남편 이영철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가게 지분은 뭐고 프랜차이즈는 또 뭐냐며 마구잡이로 들이댔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동서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대답이었답니다. 심지어 고액의 변호사를 이용해 아내였던 동서에게 집안의 기물을 부수고 어머님을 협박하는 등의 유책을 씌워 이혼까지 속전속결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동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모든 걸 빼앗긴 채 이혼을 당해야만 했고요.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전 서둘러 동서에게 만나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동서의 몰골은 이미 말이 아니었지요. 심지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란 자책에 동서의 엄마는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당뇨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딸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까지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모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이영철 때문에 동서와 친정엄마는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한창 장사가 잘 될 때 벌었던 수입으로 집이라도 한 채 사두었으면 좋았으련만 전부 딸을 위해 모아두었던 엄마의 정성 덕에 남은 건 엄마의 전셋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끝나가는 계약에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까지 더 이상 동서는 버틸 재간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동서, 아니 이제부턴 동서라고 안 부를게. 수녀마, 내 언니.
정말 법적으로도 가게를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거야? 네. 안 그래도 침침하신 눈에 계약서 내용도 잘 모르고 사위 말만 믿었던 그 순간을 되돌릴 순 없더라고요. 그럼 집은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했다며? 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이라도 찾아볼 생각이에요. 만기가 2달도 남지 않아서. 동서, 아니, 순영아, 솔직히 말해봐. 주인이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1,000 정도. 1,000? 그럼 우선 1,000이 있다고 쳐도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알아봐야죠. 예전에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일한 전력도 있고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고 하면서도 또르르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30을 넘긴 이른 나이에 왜 이런 나쁜 일을 겪게 된 건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날 저녁 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손을 소파로 잡아 끌었습니다. 동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글쎄, 그게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역시 여유가. 알아. 우리도 여유는 없지. 하지만 당신 엄마와 동생한테서 모든 걸 뺏기고 쫓겨난 동서를 차마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진작이라도 어머님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동서를 어떻게든 들어오지 못하기라도 막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도 너무 후회돼. 하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했던 내가 가장 멍청한 놈이었지 뭐. 그런데 무슨 수로 재수씨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전 결혼 후 지금까지 몰래 넣어두었던 적금을 꺼내었습니다. 그래도 한 푼 두 푼 없는 살림에 모았던 돈이 3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간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왔던 아내인 저의 노력에 놀라워하면서도 행여나 동서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역시 남편의 눈가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저에게 있어선 돈을 갚고 안 갚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라도 하면 갓 20을 넘긴 어린 나이에 악의 소굴로 들어선 동서를 막지 못했다는 조금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전 지체 없이 동서의 계좌로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인상된 계약금도 틀어막는 동시에 남는 돈으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보태쓰라는 문자 역시 동서에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언니, 너무 감사해요. 언니도 여유가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돈을 다 줘요? 괜찮아.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진 않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우리 둘이 충분해. 정말 언니, 빠른 시일 내에 이 돈 갚을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감사하면 어서 자리 잡고 다시 씩씩한 순영이로 돌아와. 돈 갚아야겠다는 부담 같은 거 가지지 말고. 그게 언제가 되든 상관없어. 그러니 걱정 말고 편하게 써. 하염없이 감사하다며 반복적으로 흐느끼는 동서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전 더 이상 동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제 연락이 동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만 같았고 또 저 때문에 과거에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어디서 잘 살겠거니 하며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죠. 먼저 행복한 소식이라면 과거 뜬수문에 찾았던 부산의 한의원 보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뜻하지 않은 세 번째 아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온 유산의 기억에도 이번 아이만큼은 제 뱃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거라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시엄마도 없고 임산부 있다고 불평하던 시동생도 없는 이 집에서 남편이 사다준 딸기를 먹으며 행복에 젖어있던 사이 불현듯 스친 확신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 생각이 맞았는지 10개월이 흘러 제 나이 30대 중반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나 찾아갔던 무당의 말이 무색하게 전 튼튼한 아들을 낳았죠. 힘겹게 가졌고 많은 슬픔을 뒤로하고 나온 아들을 보며 전 주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그 아이들 우릴 떠난 게 아니야. 우리 가슴속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건강하게 키우자. 알았지? 아들이 탄생한 그날 밤 남편과 전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하지만 그렇게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힘을 부둥켜 안은 서로의 온기로 나누었던 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가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2돌쯤 되어가던 날
아들과 함께 무료로 해준다는 문화센터 체험을 재밌게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때마침 차창 밖으로 스치며 지나던 간판이 번뜩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손할매 두부집이었죠. 서둘러 검색창을 켠 전 잡지 인터뷰에 떡하니 박힌 한박 웃음의 이영철을 보게 되었지요. 3대로 이어온 손맛의 두부. 매일 아침 손수 만든 두부를 당일날 식탁 위로 올려드리겠다는 이영철의 포부 가득한 인터뷰가 잡지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영철의 가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어머님은 1회째 손두부 명인이 되어 있었죠. 어머님이 손두부의 원조시라나?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영철이 시작한 손두부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55점이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물류 생산 공장에 손님들의 극찬까지. 그걸 본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만약 이 기사를 동서가 봤다면 정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렸던 인간의 뻔뻔하고 가정스러운 인터뷰.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던 건 동서가 이 기사를 절대 보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 간의 연락이 끊긴 지도 3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만약 서로 연락을 한다 한들 저 역시 과거의 악몽을 구태여 끌어내지도 않았을 테죠. 그리고 그해 가을쯤 한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들 덕에 남편과 함께 바람이라도 쐬러 찾아간 곳이 한강이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져 한강을 즐기는 인파 역시 많이 줄었지만 오랜만에 한강을 찾은 저와 남편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들과 잔디밭을 뛰고 편의점 즉석 라면도 먹고 저녁엔 치킨까지 시켜 먹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둑해진 하늘을 보며 아들을 안고 일어서려 할 즈음 가로등 아래 서 있던 누군가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동서 신영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신영이를 꽉 끌어안았지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름한 추리닝에 약간은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얕은 미소가 그래도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언니 하나 못 찾을까요? 그게 아니고 아주버님 회사 관사 쪽으로 연락했더니 마침 가족 모두가 한강에 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원지구를 한참 뒤졌죠. 그럼 연락을 하지 그랬어. 그래도 됐지만 그냥 짜잔하고 나타나고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낸 거야? 어머님은 편안하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견디셨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에요. 엄마도 괜한 일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언니한테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그런 게 어딨어. 뭐가 미안해. 언니 돈도 빨리 갚아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내가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 돈 뭐하러 신경 써. 미안해요 언니. 연락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요. 저를 꼭 끌어안은 동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괜찮다고 동서를 토닥여 주었죠. 괜찮다고 못 갚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 해도 된다고. 가자. 우리 맥주라도 한잔 할까? 아니에요 언니. 내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만나요. 조만간 저도 언니한테 연락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한테 빌린 돈은 조금이나마 내일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나중에 줘도 돼. 아니에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이요. 그렇게 동서는 우리와 인사를 나누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20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넓은 한강 둔치를 우리를 찾겠다고 돌아다닌 동서가 너무도 고마웠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씻기면서도 전 하염없이 미소가 흘렀습니다. 물론 허름한 추리닝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얼굴만은 과거보다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 후 아들을 데리고 근처 시내에 나갔습니다. 장 볼 일도 있었고 마침 은행 업무도 봐야 했거든요. 아들도 태어났고 남편과 관사를 나와 조금 더 큰 아파트를 알아볼 요량으로 대출도 알아볼 겸 나온 길이었죠.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잠시 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사 예정이신 집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신분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제 신분증과 모니터를 번갈아 보시던 직원이 잠시 뒤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출을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은 와중에 직원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대출은 왜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네? 아니,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볼까 해서요. 왜요? 혹시 사업을 예정 중이신가요? 아니요, 사업 같은 건 생각 없는데 왜요? 대출이랑 관련이라도... 잠시만요, 이상하네. 아니, 고객님 같은 분을 뵌 적이 없어서. 저 같은 분이라는 게? 아니, 사업을 하실 계획도 아니시라면서 통장에 10억이 있으신 분이 왜 굳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뭐라고요? 10억이라고요? 오히려 어이없단 웃음을 짓던 직원이 모니터로 저의 계좌를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본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제 계좌에 잔액 속 0의 개수가 8개나 되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확실해 보였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어디 보자. 정신영 씨께서 오늘 오전에 송금하신 금액이네요. 10억 맞습니다, 10억. 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감도 오지 않았고요. 돈을 조금 보내겠다고만 했지 이렇게 많은 돈을 제게 송금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을 했죠. 불이 나게 은행을 빠져나온 전 당장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멍한 상태로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서울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셨어요, 언니. 동서, 아니 순영아, 너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 돈은 다 뭐고? 내가 언니한테 돈을 빌린 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이자를 내야죠. 아, 언니 잠시만요. 하며 또 다른 전화기를 들어 통화를 하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어쩌고 스타트업이 어쩌고 주식 상장이다 뭐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연결되었죠. 미안해요 언니. 우선 내가 보낸 건 그냥 받아드시면 되고 제가 언니한테 조금 부탁할 일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부탁? 그래 말해봐 뭐든지. 다른 건 아니고요. 언니 나랑 점심 먹어요. 그게 부탁이요? 네 이게 다예요.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나야 언제든 좋지. 그렇게 제대로 동서를 만난 전 동서의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식당을 향하는 길에 그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준 3천만 원에서 일부를 계약금으로 메꾸고는 남은 금액을 시드머니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몰랐는데 동서가 어릴 때부터 주식 공부에 꽤 관심이 많았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운까지 겹치면서 꽤 좋은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 목돈으로 시작한 IT 계열의 스타트업 회사에 개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투자를 통해 초기에 받게 된 지분이 회사가 성장하고 상장까지 이루게 되면서 동서의 지분은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만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 100억 원대의 돈을 굴리며 신생 회사들의 성장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그것도 3년이란 시간 안에 이루어낸 동서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제 공식을 아시겠어요? 언니가 저한테 투자해주신 3천이 제 가치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비례해서 돌려받으시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10억은 받으실 지분을 언니가 충분히 소유하고 계시다 이 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 난 그런지도 모르고 그날 추리닝을 입은 네 모습에 살짝은 안타깝게 쳐다본 거 있잖니. 아니 그럼 집 앞에 나오는데 뭘 꾸미고 나오겠어요. 그냥 벗어놓은 추리닝 걸치고 나왔죠. 그럼 너가 사는 데가 반포?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동서가 마침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 부탁을 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동서의 친정엄마가 손두부를 시작했던 바로 그 위치. 지금은 건물 2개층을 사용 중인 대형 식당의 본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점 간판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셨던 분의 얼굴까지 박혀 있었죠. 아, 언니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드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괜찮으세요? 그럼 나야 괜찮은데. 그럼 어서 들어가요. 그렇게 제 팔짱을 끼고 들어선 식당 내부엔 이미 예약 자리를 잡고 있던 한 남성이 보였습니다. 설마 동서의 새로운 연인이라도 되나 싶었는데 인사를 나누는 둘의 모습이 깍듯해 보였죠. 우선 주문부터 하자는 동서의 말에 전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조심스레 두부 정식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을 바라보는 동서의 눈빛은 예상 밖으로 신이 나 있었죠.
내가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알아요, 언니? 그래? 하여간 이 남자 이렇게 쉽게 선뜻 받아먹을 줄은 몰랐던 거 있죠? 그래서 도박할 때마다 매번 돈을 잃었는지도 모르죠. 그게 뭐냐고 채묻기도 전에 식탁 위로 음식이 펼쳐졌죠? 처음 찾아온 손두부집의 음식들은 꽤 정갈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호평을 받을 만했죠. 물론 맛도 좋았고요. 동서 역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동서의 생각이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죠. 그렇게 식사를 끝낸 후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남자 역시 서둘러 카메라를 챙겨들었죠. 그럼 기자님, 우리 주방으로 함께 가볼까요? 그제야 동석했던 남자가 기자였음을 알게 된 전 동서의 재촉에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찾아간 동서는 가게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양철씨! 그제야 주방 안쪽에 뭔가 싶어 외부로 나오던 한때는 저의 도련님이었던 이영철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서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그러는 사이 식당 2층에서 온갖 고급스러운 장신구를 착용한 어머님까지 1층 홀에 등장을 하셨죠. 물론 놀란 얼굴은 이영철씨와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너가 어떻게, 그리고 너까지. 다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간의 인사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이영철씨, 그간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손님들께 판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렇게 만든 두부를 전국에 50여 개 지점에 납품까지 하셨고요. 그것도 잠깐 1년이나 말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만나봐. 지금 다른 기자분들은 두부 공장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 쌓여있는 중국산 콩을 촬영하고 계시겠죠? 이제 우리 이영철 씨 양심 고백하시죠?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도요. 곧이어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한 기자와 위풍당당 서있는 동서, 그리고 혼비백산한 도련님과 어머님의 오수광스러운 모습까지, 그렇게 그날 찍힌 수십 장의 사진들은 기사와 함께 전 매체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프랜차이즈 대표, 거기에 3대에 걸쳤다는 거짓말까지 모든 사실은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고 말았죠. 손님들의 아우성과 기자의 초령, 이를 막아서는 이영철의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서던 동서를 향해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산인지 알았냐고 말이죠. 그러자 동서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쪽 일 하면서 무역업 하시는 사장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 통해서 중국산 콩을 납품하시는 분을 연결받게 됐죠. 전 딱히 한 건 없었어요. 그분을 이영철 씨한테 몰래 소개한 것 같기는. 그리고 그 미끼를 덥석 문 건 이영철이었죠. 국내산에 비해 반값은 저렴한 중국산을 놓칠 리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쭉 지켜봤어요. 제 의식 하나 없이 지점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국내산을 고집할까 꽤나 걱정을 했다니까요. 인간은 정말 안 변하나 봐요, 언니. 그죠?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매체를 도배한 기사에 이영철의 손두부집은 일제히 조사에 들어갔고 50여 개의 각 지점 점주들에겐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죠. 물론 손할매 두부집이란 사무 자체도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듣기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영철은 구속이 되었고 어머님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게 그들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동서 신영이요. 지금은 더 커진 회사의 대표로 벤처 투자를 이끄는 멋진 여성이 되었죠. 그리고 전 신영이가 돌려준 저의 지분을 토대로 남편과 작은 두부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식당의 노하우는 신영이가 모두 전해주었고요. 지금은 꽤 많은 손님들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비록 동서와 전 같은 아픔을 공유했지만 동서의 노력으로 우린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동서와도 자주 만나고 이젠 진짜 이모가 되어서 7살이 된 제 아들과 틈나는 대로 신나게 놀아주고 있고요. 살면서 몇 번의 시련을 거치기 나름이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전 동서를 통해 정말 잘 배웠답니다. 어떤 고난에도 숙이지 않고 옳지 않다 생각하면 그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면서 돌진하는 동서의 모습. 그런 동서의 모습이 삶에 지쳐있는 어느 누군가에겐 꼭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며 이렇게 사연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